밤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한울 저택의 거대한 식당 안은 그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의 양끝에 신화그룹의 회장 강태준과 그의 아내 서윤아가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좋게 10m는 되어 보였고 그 물리적 거리보다 더 깊은 심연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하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소음이었다. 강태준은 짙은 눈썹 아래로 서늘한 눈을 들어 맞은편의 여자를 응시했다. 서윤아, 5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그의 집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영혼 없는 인형에 불과한 존재.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옅은 화장기에도 불구하고 창백함이 감돌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는 세월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제 역겨움의 동의어일 뿐이었다. 그는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거칠게 자르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자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태준의 기억은 정확히 5년 전 그 지옥 갔던 날로 돌아갔다. 신화그룹이 라이벌인 화진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뿌리째 흔들리던 그날, 회사의 명운이 걸린 극비 신기술 프로젝트 자료가 통째로 화진그룹의 손에 넘어갔다. 내부 배신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당시 그의 약혼자이자 프로젝트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외부 인사 서윤아를 가리켰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 흔적, 화진그룹 관계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찍힌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침묵.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듯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강태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신뢰는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더 잔인한 형벌을 선택했다. 예정대로 결혼을 감행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가장 원했던 신화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완벽한 지옥에 가두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와인 더 필요하십니까? 하우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 대신 손을 휘저어 물러가게 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마치 5년 전 그가 흘렸던 피눈물 같았다. 그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길을 만들었지만 그의 가슴 속 얼음장 같은 냉기는 조금도 녹여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보에 복잡한 무늬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텅 빈 눈, 한때는 별을 담은 듯 반짝였고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눈이었다. 태주는 그 눈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왜 저토록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내일 저녁 KCC 어워드 시상식이 있어. 잊지 않았겠지.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넓은 공간을 맴돌며 공허하게 울렸다. 가서 웃어. 언제나처럼 완벽한 신화그룹의 안주인처럼. 유나의 포크가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로봇처럼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의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적인 태도가 태준을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차라리 발악하고 소리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가 씌운 배신자라는 낙인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역겨워 그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당신이 그 얼굴로 내 옆에 서서 웃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역겹게 해. 5년 전 당신이 화진 그룹 놈들에게 내 뒤통수를 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갔지만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 무반응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앉았던 의자가 뒤로 밀리며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이 저택에서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그 모든 게 내가 베푸는 자비라는 걸 잊지 마.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이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 서윤아, 태주는 그녀에게 저주를 퍼붓듯 말했다. 그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유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적대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자비가 아니죠,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십처럼 건조했다. 이건 거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거래라니, 감히. 그는 그녀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래, 거래지.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내 분노 속에서 살게 하는 끔찍한 거래. 내일 밤 완벽하게 준비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그녀를 밀치듯 지나쳐 식당을 나갔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식당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태준의 잔인한 말들이 남긴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짙은 슬픔과 함께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5년, 그녀가 이 지옥에서 버틴 시간이었다. 강태주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무대의 주인공인지, 그리고 자신이 경멸하는 이 여자가 그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나는 손을 들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애써 참아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가 가한 모든 모욕과 경멸을 견뎌내야 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가 지금 자신에게 퍼붓는 모든 경멸이 그 자신에게 돌아갈 그날까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태주는 서재로 들어와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얼음도 없이 독한 액체를 잔에 따랐다. 서윤아의 그 텅 빈 눈, 거래라고 말하던 그 메마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가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저 버티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5년 전 그날 밤처럼. 그는 잔을 비웠다. 내일 KCC 어워드, 그곳에는 화진그룹의 서재혁 이사도 올 것이다. 5년 전
유나와 비밀리에 만났던 바로 그 남자. 태주는 입술을 비틀었다. 내일 밤 그는 다시 한번 서유나에게 그녀의 자리가 어디인지 똑똑히 상기시켜줄 생각이었다. 한편 식당에 홀로 남은 유나는 하우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태준의 증오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의 일부일 뿐이었다. 더 큰 진실, 더 무거운 비밀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늘 저택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난파선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다. KCC 어워드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화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서유나가 있었다. 두 사람은 방금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한 태준을 위해 마련된 축하의 물결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태준의 손은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화그룹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군요. 한 중년의 기업가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태주는 여유롭게 잔을 들며 응대했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의 시선은 그러나 유나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연극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유나는 완벽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는 태준이 감옥의 징표처럼 채워준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역겨웠다. 이 여자가 자신의 옆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 여자가 이제 와서 신화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 기만적인 현실이 그는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유나의 어깨가 순간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축하 인파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이런 좋은 날에 내가 빠질 수 없. 태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화진 그룹의 상무이사 서재혁이었다. 5년 전 유나와 함께 찍힌 사진 속에 바로 그 남자. 태준에게는 자신의 것을 훔쳐간 도둑이자 평생의 숙적이었다. 서재혁은 태준과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 날카롭고 냉정한 태준과 달리 그는 뱀처럼 부드럽고 능글맞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태준을 지나쳐 유나에게 먼저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흥미와 조롱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유나 씨, 아니, 이젠 강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반쯤 가렸다.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서재혁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서상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굴을 내미는 거지? 패배자가 승자의 파티에 오는 건 새로운 취미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재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승자라.
글쎄, 강 회장,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그는 태준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무표정한 윤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특히 저분의 충성심 말이야. 강 회장은 참 복도 많아.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두었으니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충성심과 헌신적이라는 단어. 서재혁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마치 독이 묻은 칼날처럼 태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배신자에게 충성심이라니.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당장이라도 서재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이곳에서 그는 신화그룹의 회장이었다.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서재혁. 잃을 게 없는 놈처럼 굴다간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테니. 태준이 경멸을 담아 말했다. 서재혁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보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다. 즐거운 밤 되라고, 강 회장. 그리고 사모님. 그는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힘을 주며 뒤돌아섰다. 그가 사라지자 태준의 주변 공기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윤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녀의 두 손이 드레스 앞쪽에서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 태준은 속으로 비웃었다. 과거의 남자를 만나니 동요하는 건가? 불편해 보이는군. 하긴 옛 애인을 만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태준이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차갑게 속삭였다. 유나의 어깨가 다시 한번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변명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그 뻔뻔한 부정이 태준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그의 오른팔인 박전무가 눈에 띄었다. 박전무는 5년 전 그 사건 이후 태준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한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서상무놈이 또, 그만. 태준은 말을 잘랐다. 먼저 일어나야겠다. 박전무, 여기 마무리 좀 부탁하네. 박전무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그는 힐끗 유나를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다. 태준은 유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나와.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녀를 끌고 행사장 밖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들의 퇴장에 의아해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에 와 닿았다. 차에 오르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서재혁의 그 비열한 미소와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일까? 그저 조롱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밝혀 불편하게 그를 찔러댔다.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 서재혁은 유나의 배신을 알고 있는 자였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히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해서. 물론 그랬을 것이다. 태준은 스스로에게 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불필요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때 앞 좌석에 타고 있던 박 전무가 백미러로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서 상무놈의 태도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5년 전의 승리가 그렇게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태준의 심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태주는 눈을 떴다. 쓰레기 같은 놈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제가 오늘 옛날 자료를 다시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태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상한 점이라니? 박 전무는 마치 망설이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모님께서 연관된 일이라.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말해. 박 전무는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5년 전 사모님께서 화진 쪽에 넘긴 자료 말입니다. 오늘 보니 그 원본 파일의 최종 수정자가 사모님의 아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덧붙였다. 물론 누군가에게 아이디를 빌려주셨거나 해킹을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태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최종 수정자가 유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내 그는 실소했다. 박전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5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서유나가 배신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증거는 차고 넘쳤어. 그녀가 직접 서재혁을 만나는 사진까지 있었지 않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황급히 대답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도 그 사진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마도 공범이 아이디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겠지요. 잊어 주십시오. 괜한 말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태주는 다시 눈을 감았다. 박 전무의 말은 오히려 서재혁의 말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태준의 분노를 다시금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래, 시스템 오류거나 공범의 소행이겠지. 중요한 것은 서유나가 배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묵인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서재혁의 충성심이라는 조롱도, 박 전무가 발견했다는 사소한 파일 수정자 문제도 이 거대한 배신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사소한 먼지에 불과했다. 태주는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모습은 여전히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태준에게는 부패한 영혼을 감추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차는 한울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태주는 결심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라도 그것이 서유나에 대한 동정심으로 자라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이 지옥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그녀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는. 그랜드 컨벤션 홀의 화려한 조명과 한울 저택의 숨 막히는 냉기는 하룻밤 사이에 서유나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강태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재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그날 아침에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그는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본 뒤 신화그룹이라는 자신의 왕국으로 떠났다. 집안에 다시 혼자 남겨진 유나는 기계적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저택의 사용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탈출 경로를 5년에 걸쳐 완성해 두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매주 수요일 그녀는 자선재단 이사회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물론 태주는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뿐이었다. 유나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수행원을 따돌렸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수행원은 감히 그녀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권력이자 족쇄였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익숙하게 직원용 통로를 빠져나와 뒷문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10분 정도 걸어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의 그녀는 지하철의 평범한 풍경과 이질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제각기 바쁜 일상에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서울에 잊혀진 구역 물레동의 낡은 철공소 근처였다. 녹슨 철문과 낡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복도는 어두웠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유나는 낡은 열쇠로 703호의 문을 열었다. 한울 저택의 웅장한 소리와는 다른 둔탁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부는 겨우 10평 남짓한 원룸이었다. 창문 하나,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낡은 책상이 전부였다. 이곳은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서유나로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구두를 벗어 던지고 편안한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탔다. 한울 저택의 값비싼 원두 커피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카페인이 그녀의 신경을 깨웠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작은 공간은 5년 전 태준이 그녀에게 지옥을 선사하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마련한 곳이었다. 박전무와 화진그룹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그녀는 이미 진실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희생양이 아니었다. 유나는 책상으로 가 낡은 마루 바닥의 특정 부분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노트북 한 대와 손바닥만 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했지만 인터넷 케이블은 연결하지 않았다. 이 노트북은 오직 이 드라이브를 읽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군사 등급으로 암호화된 드라이브였다. 그녀는 길고 복잡한 암호를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신과 must, survive, TJ, father, dead.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그녀가 지난 5년간 버텨온 이유 그 자체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드라이브가 열렸다. 수십 개의 폴더가 화면을 채웠다. 화진, 내부 거래, 박전무, 계좌 추적, 5년 전, 음성 파일,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한울, 그림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음성 파일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하나의 파일을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하지만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내 말은 서유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강 회장은 지금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으니 배신감은 더 클 겁니다. 그녀를 내부 유출자로 만들면 우리의 진짜 목적은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죠. 박 전무의 목소리였다. 그는 당시 화진그룹의 서재혁과 통화하고 있었다. 유나는 이 녹음 파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박 전무는 신화그룹의 정보를 화진에 넘기는 이중 첩자였고 5년 전 신기술 유출 사건은 그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문제를 덮기 위해 기획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박 전무가 화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명 계좌를 통해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5년 동안 공개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울 그림자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문서 파일이 있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선대 강 회장이 신화그룹을 세우면서 저지른 불법적인 정경유착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다. 박 전무는 5년 전 바로 이 파일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이 파일로 윤아를 협박했다. 당신이 입을 열면 강태준 회장도 무너집니다. 신화는 공중분해될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강태준 회장과 신화는 지킬 수 있습니다. 박 전무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는 윤아가 태준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화그룹을 지키기 위해 태준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고 있었다. 윤아는 눈을 감았다. 태준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배신의 대가로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지옥 같은 집에서 그와 신화그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인질이 되어 5년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 박 전무가 차 안에서 했던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파일의 최종 수정자가 사모님의 아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지금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재혁의 등장으로 인해 불안해졌을 것이다. 태준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동시에 윤아에게 너는 내 손바닥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윤아는 외장 아들을 분리했다. 박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자신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나가야 했고 강태준에게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금고에 넣고 마루 바닥을 덮었다. 인스턴트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강태준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낡은 스웨터를 벗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5년간 벼려온 차가운 칼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때를 만들 생각이었다. KCC 어워드의 화려함이 채가시기도 전에 신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정체불명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신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신화전자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었다.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15% 하락했고 시장에는 신화전자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악성 루머가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신화그룹 본사 40층 긴급 대책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화면에 떠 있는 붉은색 하락 곡선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5년 전과 똑같습니다. 한 임원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루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 조직적입니다. 마치 우리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5년 전, 그 단어는 강태준에게 금기어와도 같았다. 그것은 서윤아의 배신과 신화그룹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동시에 의미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 적은 신화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하고 있었다. 금융팀은 즉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방어에 들어가 홍보팀은 배터리 결함 루머에 대해 이 시간 내로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모든 언론 채널을 동원해 확산시켜
기술팀은 루머의 최초 유포지 IP를 추적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다. 회의실에는 태준과 박 전무만이 남았다. 박 전무는 땀으로 축축한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번 일. 아무래도 화진그룹의 서재혁 짓이 분명합니다. KCC 어워드에서 회장님을 도발하던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재혁. 물론 그놈일 것이다. 하지만 태준의 날카로운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서재혁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신화의 내부 방어 시스템을 정교하게 뚫을 수 없었다. 5년 전에도 그랬다. 서유나라는 내부 조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태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가정이 떠올랐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서유나는 지난 5년간 자신의 감시하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울저택이라는 감옥 밖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이 공격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 박전무, 태준이 불쑥입을 열었다. 어제 차에서 했던 말이야. 5년 전 파일의 최종 수정자가 서유나가 아니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나? 박 전무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회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거나 공범의 소행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태준이 박 전무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5년 전 자료 전부 원본 그대로 내 개인 서버로 전송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명령의 불복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군주의 그것이었다. 박 전무는 태준의 싸늘한 눈빛에 눌려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은 오직 책상 위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두 번의 위기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5년 전에 무언가를 놓쳤다는 의미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전무가 보낸 5년 전 사건 자료 파일이 도착했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다. 태준은 박 전무가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최종 보고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시스템 로그 파일과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압축 파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자료들을 애써 외면해왔다. 서유나에 대한 증오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고 다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지옥 같던 배신감의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신화그룹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는 증거 자료 1호로 분류된 서유나가 화진그룹에 넘겼다는 신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를 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접근 로그를 추적했다. 박 전무의 보고서에는 서유나 개인 아이디, 접근 시간 새벽 3시 17분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은 당시 이 보고서만 보고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원본 로그 파일을 직접 분석했다. 접근 IP 128 X X X X X 그것은 한울저택의 IP가 아니었다.
동유럽 어딘가를 경유한 프록시 서버의 IP였다. 물론 배신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었다. 태주는 혀를 차며 다음 로그를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이 한 줄의 코드에 멈췄다. 프록시 서버로 연결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기록된 내부 접속 경로, 터미널 아이디, SH, MGMT, 1104, 신화그룹 경영진 플로어, 즉 임원들만 사용하는 11층의 4번 워크스테이션이었다. 5년 전 그 층에는 박 전무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왜 박 전무는 이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시켰을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결정적인 정보였다. 물론 서윤아가 임원 중 누군가와 공모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억지로 다른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17분. 태주는 그 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유나와 크게 다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고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분노에 지쳐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새벽 3시에 그의 집무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도 아닌 회사 11층의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그것도 프록시 서버를 우회해서 파일에 접근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KCC 어워드에서 서재혁이 던진 충성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박 전무가 보인 미묘한 당혹감이 퍼즐 조각처럼 태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이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서윤아는 여전히 배신자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 앞에서 침묵했고 그것은 유죄 인정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녀조차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면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5년간 그는 진짜 적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린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SHMGMT 1104라는 코드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 코드의 주인을 찾아내야 했다. 5년 전 그날 밤 11층 4번 워크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유령을, 신화그룹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동안 서윤아는 물레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신화전자의 위기를 보도했고 애널리스트들은 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며 떠들어댔다. 강태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방어해내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것이 박 전무가 보낸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그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5년간 준비해온 반격의 첫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서랍에서 선불폰 하나를 꺼냈다. 이 전화기는 그녀가 이 오피스텔을 계약한 날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새 배터리로 교체했다. 전원이 켜지고 그녀는 단 하나의 숫자를 눌렀다. 최진혁. 그 이름은 지난 5년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5년 전 신화그룹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팀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직감과 집요함으로 업계에서 유명했지만 어쩐 일인지 사건을 맡은 지 불과 2주 만에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유나는 그가 박 전무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은 사건의 본질, 즉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배우가 있음을 눈치챘고 박 전무가 설정해둔 서윤아라는 범인을 넘어 그 이상을 파고들려 했다. 박 전무에게 그는 위험한 존재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거칠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시죠.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묻어났다. 최진혁 팀장님 맞으신가요? 유나가 차분하게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팀장 소리 들은 지 5년도 더 됐소. 잘못 거셨. 5년 전 신화그룹 사건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죠. 유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무리하지 못한 그 사건의 진실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장난 전화라면 박전무, 유나가 나지막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신화그룹 박동훈 전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람이 지금 신화그룹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은 수화기를 든 채 자신의 낡은 흥신소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혼 서류나 불륜 증거를 캐는 일로 연명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5년 전 그는 정의를 믿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의 정의는 무참히 짓밟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화그룹과 박 전무가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오늘 저녁 8시 마포대교 남단 두 번째 가로등 아래 당신이 5년 전에 놓쳤던 증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진실의 그림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패배자로 남게 될 겁니다. 유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강풍이 몰아치는 마포대교 위는 휑했다. 유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약속 장소에 서 있었다. 강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약속한 8시가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최진혁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이라는 미끼를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8시 10분 낡은 코트깃을 세운 중년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유나와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5년의 세월은 그를 날카로운 형사에서 지친 중년 남성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로군. 신화그룹의 안주인 강태준 회장의 부인 서윤아 씨.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최진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5년 전 내가 당신을 취조실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은 거요? 남편 몰래 하는 복수극이라도 되는 건가? 유나는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당신이 찾던 것이 있습니다. 최진혁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다. 이게 뭐지? 5년 만에 자백이라도 되나? 5년 전 당신이 박 전무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다가 막혔던 것 기억하십니까? 유나의 말에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불명예 파직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파고들던 흔적이었다. 그 계좌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박 전무의 비자금 내역이죠. 그 돈은 화진 그룹으로부터 받은 대가였습니다. 최진혁은 USB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는 완벽한 조작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이걸 터뜨리면 당신 남편의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강태준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게 떨렸다. 그는 저를 배신자라고 믿고 있고 박전무를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라고 믿고 있죠.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자유를 위해서. 최진혁은 한참 동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건 사람의 절박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유나를 의심했지만 정작 진짜 범인은 그의 코앞에서 그를 비웃고 있었다. 왜 5년이나 걸린 거지? 유나는 마포대교의 난간을 잡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박 전무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댔으니까요. 제가 입을 열면 강태준 회장과 신화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칼을. 그녀는 태준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파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최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조쏘, 뭘 하면 되지? 그가 형사 시절의 말투로 돌아와 물었다. 박전무는 지금 신화그룹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화진그룹과 뒤로 거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5년 전처럼요. 그 증거를 잡아주세요. 지금의 박전무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거대해졌습니다. 그자는 나를 짓밟았지. 최진혁이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년 동안 이가 갈렸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놈의 꼬리를 잡겠어.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야 해. 내가 그놈을 물고 늘어질 때 당신은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한지를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진실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어졌다. 최진혁은 5년 만에 되찾은 사냥감의 냄새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다시 한울저택이라는 감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제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태준의 의심은 맹독처럼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SHMGMT 1104, 그 단순한 터미널 코드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5년 전 그가 서유나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은 세부 사항들을 놓쳐버렸다. 아니, 박전무가 정리해준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한울저택의 주인이 아닌 신화그룹의 회장으로서 움직여야 했다. 5년간 지켜온 증오가 만약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정한 적을 키워온 셈이 되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 라인을 통하지 않고 그룹 내에서도 존재조차 희미한 그림자 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오직 총수 일가의 가장 은밀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태준의 직속 사조직이었다. 그날 밤 신화그룹 본사의 40층은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다. 일상적인 보안 시스템 점검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팀이 40층 전체, 특히 박 전무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집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박 전무가 설치했을지도 모르는 도청 장치를 먼저 수색했다. 그리고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마이크로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 장치를 박 전무의 집무실 책상, 벽에 그림 액자 뒤, 그리고 개인 금고 근처에까지 설치했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암호화된 태블릿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설치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정은 복잡했다. 5년 넘게 자신의 오른팔이 되어준 사람, 서윤아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자신을 곁에서 일으켜 세워준 유일한 신복을 감시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겨운 배신 행위였다. 하지만 태주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만약 그가 결백하다면 그는 이 사실을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유죄라면 태주는 눈을 감았다. 서윤아의 배신보다 더 끔찍한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만약 박 전무가 자신을 5년간 속여왔다면 그는 서윤아가 받았던 것보다 1000배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의 별채에서 서윤아와 최진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마포대교 위에서 만났던 피로에 절은 중년 남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진혁의 눈은 5년 전 그가 현역 형사였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이 준 USB, 그거 진짜였어. 최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돈의 흐름은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꼬리가 길더군. 박 전무는 교활하지만 지난 5년간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면서 오만해졌어. 그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조세 피난처에 세운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박동훈이라는 증거 확보했소. 윤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5년 전의 범죄예요. 지금 그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화진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을 붙였지. 내 옛 동료 중에 아직도 나에게 빚을 진 녀석이 있거든. 박전무, 어제 저녁에 한남동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유령 회사의 대리인을 만났더군. 그리고 그 대리인 내가 잘 아는 놈이야. 화진그룹 서재혁 상무의 뒤를 봐주는 해결사지. 드디어 연결고리가 맞춰졌다. 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전무는 지금 신화그룹을 내부에서 흔들고 있어요. 그는 화진의 정보를 넘기는 동시에 강 회장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겠죠. 5년 전과 똑같이 그럼 이제 어쩔 거지? 최진혁이 물었다. 내가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릴까? 아니요. 윤아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뱀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어쩌면 저나 당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준 회장, 바로 그 사람 앞에서요. 윤아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최진혁이 확보한 박 전무의 비자금 내역의 일부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이 정보는 박 전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 신화그룹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 많은 돈을 챙겨서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는 걸 겁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새로운 USB를 건넸다. 이 안에는 신화전자의 가짜 재무 방어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가짜 전략이라고? 네. 신화그룹이 이번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준비 중인데 그 자금이 특정 해외 펀드를 통해 비공개로 조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정보가 박 전무가 돈을 숨겨둔 유령 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해 두었어요.
최진혁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정보를 박 전무가 알게 되면 그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이 강태준 회장에게 발각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강 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그 펀드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겠죠. 어느 쪽이든 그는 서재혁에게 연락해 즉각적인 다음 단계를 지시할 겁니다. 아마도 신화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하겠죠. 그걸 어떻게 박 전무에게 흘릴 거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전무가 신임하는 내부 정보원이 있을 겁니다. 신화그룹 재무팀이나 법무팀에 당신이 심어둔 혹은 당신이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 최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정보원이 역으로 박 전무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유나와 최진혁은 그대로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자신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을 비웃었던 박동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있어. 재무팀에 하나 있지. 박 전무 덕분에 승진길은 막혔지만 능력 하나는 진짜인 친구야. 그 친구라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다. 다시 장면은 강태준의 집무실로 전환되었다. 그는 밤새도록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 전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수많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분주하게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은 주가 방어를 위한 업무 지시처럼 보였다. 태주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인지 잠시 의심했다. 바로 그때였다. 박 전무의 사무실로 인터폰이 울렸다. 전무님, 서재혁 상무 측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박 전무는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서에게 회의 중이라고 해. 나중에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는 서 상무였다. 박 전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수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 상무,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압박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 강태준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제안할 최종 방어안이라는 게 있어. 그걸 실행하는 순간 신화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낼 거야.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박 전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5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배신자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위로하고 서윤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신화그룹의 핵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진짜 배신자. 태주는 태블릿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분노가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의 함정, 바로 앞까지 왔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오후 최진혁이 심어둔 재무팀 직원이 우연을 가장해 박 전무에게 가짜 재무 방어 전략 문서를 보고했다. 전무님,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직속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해외 펀드, 혹시 전무님께서 알고 계신 곳입니까? 태블릿 화면 속 박 전무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가짜 펀드의 이름이 자신이 돈을 숨겨둔 유령 회사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재무팀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서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상무, 계획 변경이다. 강태준이 눈치챈 것 같아. 내일 이사회고 뭐고 없어.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탄환을 쏟아부어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신화를 끝장내버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완벽하게 두 개의 함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아가 던진 미끼와 자신이 설치한 감시망이 박전무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완벽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뿐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신화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집어삼켰다. 월요일 오전 10시 신화전자의 주가는 개장 1시간 만에 30%가 증발했다. 박 전무가 서재혁에게 총공격을 지시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신화그룹의 모든 방어선이 뚫렸고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비상대책회의실은 시체 안치실처럼 고요했다. 임원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서 붉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임원들을 더욱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재무팀 보고에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재무 담당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회장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보유 현금은 주가 방어에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오후 장 마감 전에 저희는 유동성 위기로 부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화진의 공격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망 선고였다. 해결책은? 태준이 재차 물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카드를 소진한 지금 무슨 해결책이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강태준만큼이나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위기를 홀로 감당하려는 충신처럼 보였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희망을 찾은 듯 박 전무에게 쏠렸다. 태주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마치 그의 연극을 감상하듯 말해보게. 지금 당장 프로젝트 오메가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술렁였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신화그룹의 차세대 10년을 책임질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신화의 심장이자 미래 그 자체였다. 박전무, 미쳤소. 기술 개발 본부장이 소리쳤다. 오메가를 팔면 우린 껍데기만 남는 거요. 박전무는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껍데기라도 남아야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오메가를 긴급 매각하면 최소 2조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주가를 안정시킨 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처럼 들렸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그만한 돈을 주고 오메가를 사겠습니까? 재무이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있습니다. 박 전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이미 물밑에서 접촉해 본 결과 유럽의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을 결정한다면 그들은 즉시 자금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온 해결사처럼 보였다. 태주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임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전무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대단하군, 박 전무.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
박 전무의 앞으로 다가갔다. 유럽의 투자 컨소시엄이라. 혹시 그 컨소시엄의 이름이 화진그룹은 아닌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님, 그게 무슨 농담이십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농담? 태준이 박 전무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난 5년간 내 눈앞에서 벌인 내 놈의 연극이야말로 최고의 농담 아니었나. 태준은 박 전무를 거칠게 밀어냈다. 박 전무가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 제가 신화를 위해 태준이 비웃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피비린내 나는 주가 그래프가 사라지고 박 전무의 집무실 내부를 찍은 고화질 영상이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불법 사찰입니다. 박 전무가 절규하듯 외쳤다. 불법? 내 집에서 내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을 잡는데 무슨 법이 필요한가? 태준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박 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무, 계획 변경이다. 강태준이 눈치챈 것 같아.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탄환을 쏟아부어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신화를 끝장내버려. 임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박 전무가 적의 수장인 서재혁과 내통하고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박 전무가 발악했지만 태준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압박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프로젝트 오메가 매각을 제안할 거야. 그걸 실행하는 순간 신화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낼 거고 오메가는 자연스럽게 화진의 손에 넘어가는 거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신화를 공격해 위기로 몰아넣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신화의 심장을 적에게 팔아넘기려 한 것이다. 임원들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동료가 자신들의 목에 칼을 꽂으려 한 배신자였다. 박 전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왜?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 놈이 5년 전 내 여자를 모함하고 내 뒤통수를 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태준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여자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준 자신도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5년 전 서윤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 옆에서 충신 노릇을 할 때부터 넌 이미 끝난 거였어. 태준은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40층으로 올라와. 회의실에 쓰레기를 치워. 몇 분 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보안팀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넋이 나간 박 전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박 전무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준, 내 놈도 똑같아. 내 놈 아비가 남긴 그 더러운 돈으로. 하지만 그의 말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임원들은 차마 태준을 바라보지 못했다. 회장님의 아버지가 남긴 더러운 돈이라니. 그들은 감히 그 의미를 물을 수 없었다. 태준은 스크린에 떠 있는 박 전무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적은 처리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주가는 여전히 폭락 중이었고 화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전무가 마지막에 던진 말. 내 놈 아비가 남긴 더러운 돈. 그 말은 5년 전 서윤아가 왜 그토록 쉽게 배신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태준이 외면해왔던 또 다른 진실의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전무가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남긴 마지막 절규.
내노마비가 남긴 더러운 돈. 그 말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의 뇌리에 독침처럼 밝혔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여전히 자유 낙하 중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공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끄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박전무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 있는 화면을 응시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프로젝트 오메가 메가건은. 재무이사가 눈치 없이 입을 열었지만 태준의 싸늘한 시선의 말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매각이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박전무가 짜놓은 완벽한 함정에 우리 모두가 놀아날 뻔했군. 하지만 회장님, 박전무는 처리되었지만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한 임원이 절박하게 외쳤다. 화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알고 있어.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태준은 아직 문가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박전무, 다시 데리고 들어와.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 저 미친놈을 다시. 조용히 해. 태준의 목소리에 실린 살기에 회의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 5년 전의 진실을 박전무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잠시 후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 들어온 박전무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태준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왜 다시 끌고 온 거야, 강태준. 내 마지막 발악이라도 구경하고 싶나. 그래, 내 놈 아비가. 5년 전 서윤아, 태준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나오자 박전무는 순간 움찔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다. 내 놈 짓이었나? 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게 너였냐고 묻고 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박전무는 잠시 태준을 노려보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았나? 멍청한 강태준. 그래, 나였어. 내가 그랬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서윤아? 그 여자는 그저 내 완벽한 연극을 위한 재물이었을 뿐이야. 네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난 정확히 알고 있었지. 태준의 주먹이 하얗게 굳어졌다. 증거, 파일, 서재혁과의 사진. 전부 네가 조작한 거였어? 조작? 아니, 그건 연출이라고 하는 거야. 박전무가 낄낄거렸다. 서재혁은 어차피 신화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나는 그에게 신기술 대신 서윤아라는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줬지. 네가 그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고 회사를 내팽개칠 줄 알았거든. 그리고 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지. 지난 5년 내내 임원들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들의 회장이 지난 5년간 가장 신임했던 신복에 손하기 위해서 노란한 광대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지난 5년간 유나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경멸, 그녀를 가뒀던 지옥,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 남자의 계략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자신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거냐고. 그것은 태준이 지난 5년간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마지막 보루였다. 그녀의 침묵은 유죄 인정과도 같았다. 그 질문에 박전무의 광기 어린 웃음이 멎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고 어두운 경멸로 바뀌었다. 변명? 강태준.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마지막까지 그는 보안팀의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여자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박전무는 태준의 귓가에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속삭였다. 그 여자는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 멍청한 놈아. 그 말은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뭐라고? 박 전무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5년 전 나는 서윤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더 엄청난 걸 발견했지. 바로 내 놈 아비 선대 강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 네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이 신화그룹이라는 제국의 더러운 기반 말이야. 그는 자신이 발견했던 USB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대 회장이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며 축적한 천문학적인 비자금, 수많은 불법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의 증거들. 그것은 신화그룹의 원죄였다. 그 자료가 터지는 순간 신화그룹은 그날로 공중분해였어. 그리고 너, 강태준 회장도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갔겠지.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그 USB를 들고 서윤아를 찾아갔다. 박 전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난 그 여자에게 선택권을 줬지.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리고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배신자라는 각본의 주인공이 되어 강태준과 신화를 지킬 것인가.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하더군.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그 여자는 네가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게 될지, 어떤 지옥 속에서 살게 될지 알면서도 기꺼이 내 방패가 되기로 한 거야. 네가 내 아비의 똥을 치우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가 거래라고 말했던 이유. 그녀가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텅 빈 눈으로 버텨냈던 이유.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라 강태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든 지옥 속에서 강태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넌, 태준은 박 전무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 강태준. 박 전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넌 내 손으로 내 유일한 구원자를 지난 5년간 지옥불에 밀어넣고 짓밟아 온 거야. 이제 알겠나? 네가 나보다 더 잔인한 놈이라는 걸. 보안팀이 다시 박전무를 끌고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런 저항도 절규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신화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그보다 더 숭고한 희생, 그리고 한 남자의 처절한 어리석음을 동시에 목격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스크린 속 주가 그래프는 여전히 붉은색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자신의 신념, 자신의 증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5년 전 내라고 대답하며 모든 것을 인정했던 유나의 텅 빈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비상대책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박동훈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진실의 무게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눌렀다. 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신화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한 여자의 숭고하다 못해 처절한 희생,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절대 군주라 믿었던 한 남자의 끔찍한 어리석음을 동시에 목격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신화그룹의 주가를 나타내는 붉은색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것은 강태준의 세상을 무너뜨릴 유일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 저수 자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의 진짜 세상, 그가 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5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울 저택의 차가운 식탁에서 경멸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던 자신의 눈빛, 역겨워 라고 내뱉던 자신의 목소리.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이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 그때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것이 배신자의 뻔뻔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자 그가 가하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인내였다. KCC 어워드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서재혁의 도발에 분노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던 일. 옛 애인을 만나니 불편한가? 라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일.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로부터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거래였어요. 그녀가 했던 말의 의미가 이제야 피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 강태준과 신화를 지키는 끔찍한 거래. 그는 그 거래의 대가로 그녀에게 지옥을 선사했다. 회장님. 재무이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주가 방어, 화진 그룹에 대한 대응을. 태준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대응? 무엇을?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자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자신의 아내라 불렀던 여자를 5년간 고문해온 가해자였다. 그가 감히 누구에게 대응을 한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원들이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회의가 아직 닥쳐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당신들. 알아서 해. 그는 더 이상 신화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서유나에게 가야 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죄를 그녀 앞에서 확인해야 했다. 태주는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비서실의 만류도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경악 어린 시선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어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40층에서 1층까지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렸다. 그것은 분노도 위기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였다. 뼈를 깎고 영혼을 불태우는 듯한 끔찍한 후회였다. 그는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다. 롤스로이스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본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질주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서유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울 저택, 그가 만든 화려한 감옥.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두려움? 아니, 어쩌면 경멸. 그래, 그녀야말로 자신을 경멸할 자격이 있었다. 차가 한울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문이 열리고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저택 현관까지 차를 몰아붙였다. 차가 급정거하며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하우스 매니저와 사용인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사모님, 어디 계시지?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하고 오만한 절대 군주가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저 정원에 계십니다. 태주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그녀를 위해 만들었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행복하게 거닐지 못했던 그곳, 유리 온실 안, 그녀가 유일하게 돌보던 작은 허브들 사이에서 서윤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태준이 헐떡이며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흙냄새와 허브 향이 그의 코를 찔렀다. 유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옅은 슬픔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유나야.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니, 그 어떤 말도 자신이 저지른 5년의 죄악을 씻어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괴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짓밟고 그녀의 사랑을 모욕했으며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의 그 평온한 눈빛 앞에서 개텅쥐, 절대 군주, 강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그 지독했던 오만함까지 이 그녀의 희생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더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 오만한 남자가 자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여자의 발치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며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 5년간의 죄책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이 뒤엉켜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음을 알기에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무릎 앞에 이마를 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지옥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그녀를 바라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Anh từng nghĩ cô phản bội, nên biến hôn, NH, 단딜 N국한, NH, 콩 어슬 텄달, 킨 NH 귀고이 총 늑맛. 그는 그녀가 배신했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실이 그를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할 줄은 몰랐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우는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이내 힘없이 손을 거두었다. 이 남자의 눈물은 5년의 고통으로 말라버린 그녀의 마음을 적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듯했다. 유리 온실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강태준의 절규 같은 침묵과 서윤아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 사이로 오직 허브 향기만이 짙게 배어나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준의 눈물은 잦아들었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릎 꿇은 채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5년 전 그녀의 배신을 확인했던 그날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유나야, 나는, 그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 담을 자격이 없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유나가 다시 한번 말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태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고 있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 신화그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것은 변명도 현실 도피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유나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온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 내가 망치고 있어. 태준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유나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신화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나는 5년 전에 강태준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밤새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남자. 신화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그 남자. 나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이미 죽었더군요. 그 말은 태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증오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이었다. 받으세요. 유나가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요. 당신 아버지의 죄를, 그리고 당신의 죄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화진그룹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서재혁 상무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최진혁, 전직 형사라는 사람이 박 전무와 서재혁의 5년 전 비리 및 주가 조작 공모 혐의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진그룹은 지금 내부 비리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화그룹에 대한 공격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최진혁, 유나가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을, 그리고 신화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지막 반격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태준이 박 전무를 잡을 것을 예상했고 동시에 최진혁을 통해 화진그룹의 심장에도 칼을 꽂았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무대를 스스로 철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당신이 다. 이제 가보세요. 유나가 그의 말을 막았다. 임원들이 기다릴 겁니다. 무너진 회사를 수습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태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유나야,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옥은 당신 혼자 감당하세요. 나는 내 몫의 5년을 이미 다 살았으니까.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차마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한민국은 신화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회장은 박동훈 전무의 비리뿐만 아니라 선대 강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정경유착 사실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신화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태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인정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신화그룹 회장직에서 즉시 물러난다고 발표했으며 선대 회장이 남긴 모든 불법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의 절대 군주가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해체하는 순간이었다. 화진그룹의 서재혁과 신화그룹의 박동우는 5년 전에 범죄와 이번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진혁은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고 경찰청의 특별자문위원으로 복귀했다. 강태주는 모든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그가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죄를 출연했으며 신화그룹의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서윤아. 서윤아는 그날 한울 저택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태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건넨 막대한 규모의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신화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태준의 고강도 개혁 끝에 과거의 오명을 벗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한울 저택에 살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곳은 폐쇄되었다. 그는 강북의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칩거했. 그는 매일같이 유나를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우연히 한 잡지에서 그녀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쟁과 분쟁 지역의 아이들을 돕는 작은 NGO 단체를 이끌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구호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지난 5년간 태준이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잡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갈까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녀가 겨우 되찾은 평화를 다시 한번 깨뜨리는 지심을 알았다. 그는 대신 익명으로 그녀의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태주는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다. 그는 신화그룹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버지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사회 공헌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서윤아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윤아 자신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지옥에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진실을 배웠고 서윤아는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워 죄가 된 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그들의 길고도 잔인했던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었다.